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수요일 아침 오늘도 어김없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장마가 길어지면서 네. 집중호우, 폭우가 내리는 지역이 많았는데 네, 의원님은 좀 어떻게 지역 좀 돌아보시면서 많이 점검 좀 하셨습니까? 네. 남양주 을 지역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네. 남양주 을 지역은 뭐 다행스럽게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중부 지역 예천이라든가 그렇죠. 익산 이런 지역에 네. 피해가 많아서 많이 가슴이 아프죠. 네. 빨리 수해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 남양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그동안 너무 바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골든타임 얘기도 하셨었고. 예, 그동안 이제 신규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경선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시민들을 만나면서 네. 권리당원에 가입하도록 권유도 하고 아하. 또 경청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을 만났죠. 그래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쁜 네, 시간을 네. 보내시고 네. 그래도 수요일마다 저희 오마이TV에 오셔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네. 말씀도 해주시고 네. 분석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현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는데 네.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 그러니까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재판부 9명 전원일치로 탄핵안을 기각을 한 건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헌재의 결정은 존중을 저는 합니다. 네.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법적인 어떤 헌재로부터 면죄부는 받았을지 몰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아직 남아 있죠. 네. 사실은 정치인들은 세 가지 늘 책임이 있다고 봐요. 법적 책임이 있고 도의적 책임이 있고 정치적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태원 참사, 이렇게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계속 법적 책임만 따지면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인에게는 정치적 책임입니다. 사실 대통령이나 또는 장관이나 이런 사람은 다 무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군에서 지휘관은 무한 책임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지금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은 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많이 실망하고 또 신뢰를 못하는 것이죠. 네. 예. 법적인 책임 이것만 따지면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리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재난의 가장 컨트롤타워격인 네.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각은 됐지만은 거기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일부 위원들께서는 예를 들면은 뭐 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 네. 품위 손상이라든가 네. 또는 뭐 성실. 성실 의무 위반 이런 거 했잖아요. 단죄 파면까지 가는 것은 그까지 결론은 못 내릴 뿐이지 네. 사실은 거기에 다 모든 것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사실은 헌재에서는 정치적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났으리라고 보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죠. 국민들은 정치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네. 준엄하게 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할 것입니다. 네. 이런 형태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재난이 와도 책임을 면피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예를 그러니까요. 들면 이번에 내가 거기 서울에 갔어도 바뀔 게 없다라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또 그 밑에 뭐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도 내가 그 현장에 가도 바꿀 것이 없다는 투로 얘기하는 거고요. 네.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 대통령이나 지사나
지자체장 네. 또는 책임 있는 장들이 현장에 가게 되면은 빨리 그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가슴 졸이는 가족분들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을 위로할 수가 있고 음. 또 모든 자원을 가용한 자원을 다 동원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한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재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고 안보적인 면에서도 안보 참사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사실은 책임지라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책임은 안 지고 책임지라고. 근한만 누리려고 하면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책임과 근한은 같은 단어입니다. 근한이 많으면 그만큼 책임이 큰 것이고 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직위에 갔을 때는 권한만큼 그 이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권한만 누리려고 하고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는 자세 이것은 리더나 지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지금 뭐 국민들은 이미 탄핵을 했다. 국민들 마음속에는 탄핵당한 네. 장관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의미는 사실 정확하죠. 네. 왜냐하면 정치적인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에서는 이미 국민들은 탄핵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민 장관을. 네. 네. 근데 이상민 장관은 다시 이제 어제부터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수해 입은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대응을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재난 대응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탄핵 기각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 거대한 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심판받게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참 너무 어이없고 너무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 앞에 두고 네. 이렇게 당당할 수 있나요? 지금 정부가 뭘 잘했다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으며 여당이 뭘 잘했다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159명의 대형 참사가 일어났던데 네. 이렇게 당당하면 안 되죠. 네. 마치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태도 자체가 네. 아주 잘못된 겁니다. 태도 자체가 예, 잘못됐다. 이런 것들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렇지만은 이것은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정상적인 정부고 정상적인 책임 있는 여당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네. 두 번째로 또 그 말에도 어폐가 있어요. 탄핵 소추하는 것은 헌법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장된 제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결과가 탄핵 소추 기각됐다고 탄핵 소추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는 투로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죠. 네. 그럼 그렇네요. 모든 것이 탄핵 소추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탄핵 소추는 네. 실질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한 것이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고요. 또 지금 잣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네. 장모가 최현순 씨. 최현순 씨가 법적 구속됐을 때 네. 뭐라고 했나요? 사법부 판단을 행정부가 입장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는 사법부 지난주에. 판단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또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내는 거예요. 선택적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죠. 사법부 판단을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는 어떨 땐 얘기하고 불리하면 그러고 유리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가 않고요. 아하. 또 더 큰 문제는 재재난 앞에 정쟁을 하지 말자고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그런 투로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태원 참사도 대형 재재난이잖아요. 큰. 그런데 여기에서 오히려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탄핵 소추안 기각됐기 때문에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진짜로 잘못된 이러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네. 또는 여당의 이러한 태도는 그야말로 좀 위험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이런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은 이태원 참사에서 우리가
질문을 국민들은 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무엇이냐? 재재난에서 국가는 무엇이고 네.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냐? 국가란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을 못 수행하면은 못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책임을 자꾸 안 지려고 하고 또 엉뚱하게 하는 것은 참 잘못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을 했을 때 네, 탄핵안 전에 해임 건의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 이상민 장관은 물러나야 된다, 해임을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보통 대통령 같으면은 해임 건의안이 되면은 해임시키죠. 네. 왜냐하면은 국회가 어딥니까? 국민의 국민. 대표가 그렇죠. 모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의 정치지 않습니까? 5,500만이 직접 국회 와서 정치를 못하니 대표를 뽑아서 하기 때문에 국회의 뜻은 국민의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돼서 됐으면은 해임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은 탄핵까지 가게 되고 이러한 것이 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국무위원선 처음으로 네. 이게 탄핵 소추가 돼서 이제 탄핵 소추 이후에 이제 헌재 판단까지 받게 된 건데 네. 거기까지 가게 된 과정 그것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상민 장관 자체도 해임 건의안이 발의가 될 때쯤 되면은 스스로 물러나야 되겠죠. 그리고 해임 건의안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안 받아줬는데 탄핵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럼 탄핵 소추가 되기 전에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은 그만두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데 네. 끝까지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한 자세들이 지도자의 자세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위 공무원들, 고위직에서 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기류나 분위기, 그러니까 네. 재난 안전에 대한 부실 대응이나 부실 대응 이후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이게 공직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네. 공기처럼 이게 그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재재난에서도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오송 지하차도의 그 참사에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네. 대통령 자신부터 이런 데서 책임을 지려고 안 하고 또 이런 분위기가 만연하다 보니까 재재난이 일어나도 대형 참사가 일어나도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지자체장도 없고 기관장도 없고 그런 네. 것이죠. 네. 결국에는 현장에 뭐 출동을 제대로 했느냐 안 네. 했느냐, 그러니까 말단 현장 대응 인력 여기에만 뭐 수사와 아니면 감찰 이런 게 집중되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윗선에서는 책임지지 않고 아랫선에서 밑에서만 책임을 지고 뭐 법적인 책임까지 다 지게 된 상황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하는 기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사실은 책임은 윗사람이 지는 거고 음. 공원 부하에게 책임은 상관에게 이런 말이 군에서도 있어요. 예. 책임은 늘 지휘관이 지는 거고 공이 있으면은 부하에게 나누는데 지금은 이것을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네. 공은 제일 큰 지도자가 그러니까요. 책임은 부하들이 네. 네, 이렇게 대해서는 공직 사회의 바람직한 문화가 아니죠. 네. 이 정치적으로 뭔가 유리해 보이고 네. 뭔가 얻을 게 있다라고 하면은 공식 반응이나 공식 입장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네. 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정부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하나 이제 불거진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대통령 이 관저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네. 그동안은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가지고 이걸 경찰이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나 김종대 전 의원이나 아니면 언론인들 조사를 네.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경찰 조사 수사 결과 육군 참모총장 공관,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통령 관저 후보지였죠. 여기에 풍수지가 이제 관상가 백재건 교수가 다녀간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민주당이 거짓 선동한 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천공 아니지 않냐? 네. 이렇게 지적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천공이 아니라 관상가 또 풍수지리가인 백재경 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이 이제 최종 경찰 발표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죠. 네. 본질적인 문제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백재경 교수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직책이 아마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TF 대통령실 이전 그 당시 TF가 꾸려졌는데 그 이러한 인가되지 않은 민간인 만약 TF 안에 있었다 그래도 풍수지리가가 그 안에 포함된 것이 큰 문제인 거고 그 안에 아마 TF에 없었을지 밝히질 않고 있잖아요. 네. 인가받지 않는 이런 민간인이 군사보호구역 안에 들어가는 거, 군사시설 안에 들어가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 사실은 그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풍수지리가가 대통령 간제와 같이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더 큰 문제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본질적인 게 가장 큰 것이 이 두 가지라고 봐요. 네. 저도 사실 그 당시 작년 4월경에 이러한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역술인 또는 어떤 사람들이 네. 민간인들이 간저 이전에 관여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런 제보들은 대부분이 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겠죠. 민주당이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그 당시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네.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정식으로 국방부에 서울 사무소에 실제 역술인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를 그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런 제보가 있고 소문이 확인을 있으니까 예. 국방위원으로서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때 국방부의 답변은 인수위의 일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다. 대통령 인수위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통상 그런 경우는 국방부가 부인을 해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런 사람 들어온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겠네요. 부인은 안 하고 인수위의 이 업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아니 서울 사무소와 네. 그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간은 육군이 통제하는 시설이에요. 아니 자기 집에 들어오는 인수위 일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러네요. 그걸 자기 집에 들어오면 맞는지 안 맞는지 통상 얘기할 수 그런 있어야 경우는 되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아직 그 재산 관계가 저 인수위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때요. 검토 단계니까 그럴 단계로 저는 그때 해서 쭉 했었는데 네. 국방부는 인수위 일이라고 답을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끝까지 추적하고 싶었는데 못했죠. 이렇게 답이 나오니까 이 당시는 대통령 졸속 이전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예산 문제, 안보 네. 공백 문제, 경호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지적을 그 당시 할 때기 때문에 네. 그때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이렇게 확인을 했던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것들이 의혹이 제기가 되면은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게 만약에 천공이 아니었다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네. 천공에 대해서만 이걸 조사했기 때문에 네. 그 다른 사람 누구 왔는지 그건 얘기해 줄 뭐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때 천공에 대한 의혹 제기를 국방부 부대변인 부승찬이가 책에서 얘기를 했고 국방부 전 김종대 대변인, 네. 전 의원이 또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대통령실은 해명을 하면 될 텐데 통상 대통령실에 대한 의혹은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적 영역이니까 네. 제기하면은 통상적인 대통령실이라면 해명을 하는 거죠. 천공이 아니다. 이런 사실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 될 건데 어떻게 했나요? 고소 고발로 응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 부성천 전 대변인하고 네. 김종대 전 의원, 뭐 뉴스토마토, 네. 한국일보 기자 이런 분들까지 다 고소 고발한 걸로 그때 기억이 되는데 네. 이렇게 고소 고발로 응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공이 아니다. 네. 백재권 교수다. 네.
이 풍수적으로 뭐 이 전문가고 네, 그런 의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지적이 될까봐 네. 그런 얘기를 안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 이 백재원 교수가 거기에 왔는지, 네, 그리고 누가 가라고 한 건지 네. 여러 가지 의혹이 다시 불거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공은 아니고 풍수지리가 백재건 교수가 왔다 갔다 네. 이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근데 뒤가 꿀리니까 그걸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아하. 풍수지리가 왔다는 것도 큰 문제잖아요. 대통령 간저 이전에 풍수지리가가 그렇죠. 네. 와 있다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풍수지리나 점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 영역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공적인 영역에서 의사결정에 풍수지리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네. 것들이 개입되는 것은 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2,500년 전에 네. 손자병법에도 아, 손자 나와 병법에. 있어요. 뭐라고 점이나 이런 걸로 네. 점이나 주술이나 이런 것에 의존해서 국정 운영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팩트,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라. 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국가 대사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 2,500년 전부터 경계했던 겁니다. 아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개인 영역에선 저는 뭐 묘자리를 보든 뭐 풍수지리를 해서 하든 또는 뭐 점을 보든 네. 이런 것들을 뭐라 하고 싶진 않아요. 개인 아, 영역에서는 예. 사적인 영역이니까. 근데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조직에 있는 인정된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계속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천공도 나오고 네.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건진법사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그랬죠. 지금은 저도 처음 들었는데 백재건 교수 얘기도 풍수지리가 그리고 네. 관상가이기도 하잖아요. 네. 뭐 악어상인이 뭐 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자꾸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국민적으로 의혹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게요. 혹시 풍수지리가 개입이 돼서 의사결정하는 아하, 거 아닌가? 국정, 네, 네. 무속인들이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거 아닌가? 네. 만약에 무속인이나 풍수지리가 개입해서 한다면은 국정농단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옛날에 어땠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은 비선이잖아요. 비선이죠. 조직 속에 안 들어와 있는 그렇죠. 공적인 사람이 영역이 없었죠. 공적인 영역이 없던 사람이 의사결정에 개입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국정농단으로 이렇게 사건화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것과 다 연계돼서 네. 탄핵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 그것을 혼란시키는 것 같아요. 혼란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여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당도. 예, 여당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자꾸 물타기 하면서 음. 뭐 문재인 대통령 부인 아, 예. 김정숙 여사도 이분을 만났다. 만났다. 뭐 이재명 대표도 만났다. 부부 만났다. 네, 이분들은 사실 사적인 영역에서 만난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김정숙 그렇죠. 여사께서 예, 예. 그 국정이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에 이런 그 풍수지리가 의견을 듣고 뭐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요.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런 분들을 불러서 네. 정책을 듣고 또는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적인 영역과 그렇죠. 공적인 영역은 엄연히 다른데 사적에 한 거를 지금 여기는 공적 영역 아닙니까? 네. 마치 같은 것처럼 오버랩 시켜서 물타기 하는 물타기하고 것은 있다. 아주 잘못된 처사죠. 네. 어쨌든 이 육참 공간 사적 이제 후보지로 맨 처음 거론되다가 결국에는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채택이 안 돼서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던데 어쨌든 그런 결정 과정에 있어서 네. 논의가 될 때 네. 풍수지리가가 그 현장에 가서 봤다, 민간인이 그 군 보안 시설 가서 네. 봤다라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그러면 과연 이런 게 풍수지리적인 아니 뭐 역술인 뭐 관계된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나 그런 목소리가 관저
뿐만 아니고 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나 네. 아니면 다른 어떤 결정 과정에 개입할 가능성, 의혹도 제기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국민적으로는 의혹이 많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하고 나서 하루도 청와대에 있지 않았잖아요. 못 들어가고 바로 예. 맞아요. 그 그것부터 좀 국방부 이상하다 건물을 그랬죠. 뺏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루도 대부분 상식적이면은 청와대로 들어가서 한 1년 동안 새로운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 이전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인 거죠. 네. 그런데 당선인이 되고 취임하고 하루도 안 자고 바로 그걸 이전했지 않습니까? 용산으로. 그거 졸속 이전을 그것도 새로 지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보의 심장부인 국방부 건물을 국방부 당 빼라고 뺏어서 해서 들어갔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적인 의혹이 그때 많았죠. 혹시 풍수지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의혹을 많이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 터가 안 좋아서 뭐 그런 거 맞아요. 뭐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랬더니 그 당시 그 인수위에서는 소통하기 위해서 간다. 기존의 청와대는 구중궁궐 같이 이렇게 돼 있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기 대통령 국방부 지역으로 가서 소통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는데 가서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더. 그렇죠. 그러면서도 도어스태핑도 안 하고 예, 있고요. 그러면서도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대한 소통이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억측들이 국민들 간에는 있었고 소문도 무성했는데 네. 풍수지리 때문에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아하.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대통령 간저 이전에 풍수지리가가 개입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의혹이 제기가 돼 예, 있고. 의혹이 제기되고 네. 이것이 물론 경찰 발표를 최종 지켜봐야 네. 되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 이전도 그렇죠. 졸속으로 한 이유가 관저가 풍수지리가 영향을 간 것이 아닌가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어느 시대에 이러한 것들을 풍수지리적으로 보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국정조사를 해서 네.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이것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라고 했었고 작년 사실 한 9월경에 국정조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예.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하는 TF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태원 참사가 발생이 되면서 그 대통령실 이전 국정조사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더 시급하다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네. 여론도 주목하지 않고 이제는 국정조사 카드를 다시 꺼내서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이런 의혹들을 낱낱이 예.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국정조사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보수 언론이나 뭐 일부 그 패널들 저쪽 네, 네. 그 국민의힘 이쪽에서는 풍수지리가가 육군참모총장을 얘기했는데 결국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네. 간 거 아니냐라고 간거 아니냐. 얘기했는데 그거는 아마 그분이 언제 풍수지리가 백 씨가 언제 갔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최초는 간절을 두 군데를 검토했던 것 같아요. 네. 외교부 장관은 처음엔 검토 안 했고 육군 참모총장 공간과 육군 서울 사무소였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면 서울 사무소는 국방부 건물 안에 있었어요. 예. 그 지역에 현재 대통령실 앞에 있습니다. 한 네. 200~300m 앞에. 거기도 육군 총장이 서울에 오면은 사무실로 쓰는 공간이었어. 낮에. 밤에는 이제 한남동 퇴근해서 그쪽으로 공간을 쓰고. 근데 서울 사무소가 거기가 예전엔 공간으로 썼던 지역 같아요. 단독 주택으로 되어 있고 정원도 있고 예. 바로 공간으로 써도 손색이 없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는 그 주둔지 안에 있는 거기를 쓸 것인가 네. 아니면 좀 떨어져 있지만
육군참모총장 한남동 공간 안을 쓸 것인가를 검토했는데 네. 사실 서울사무소는 주변에서 너무 환하게 보여요. 그렇겠죠. 합참도 그렇고 뭐 합참 건물에서 보면 그냥 보이고 바로 옆에 시설본부 건물이 있었는데 바로 다 낱낱이 보여요. 그리고 그 앞이 헬기장인데 헬기장 바로 옆에서 안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합리적으로 봐도 그 한남동 육군총장 공간이 낫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이 거리가 머니까 또 단점이 있죠. 한남동 용산과 한남동이 한 5, 6km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한남동 육군 공간을 선택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인수위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한남동 공간, 육군 공간은 최소로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다 했어요. 맞아요. 예, 기억납니다. 리모델링 비용도 별로 안 들고 뭐 최소로 하면 되겠다 했는데 뭐 그 몇 주 지나서 한 2, 3주가 지나서 한남동 공간은 리모델링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너무 나이가 오래됐고 좁고 뭐 그렇다. 아,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이전한다. 네. 외교부 장관 공간은 한 육군 총장 공간보다도 한 3-4배 큽니다. 사실은 훨씬 그 가보니까 더 전망도 좋았겠죠, 뭐. 좋고요. 예. 그래 높고, 그래서 높은 데 그래서 있고. 육군 총장 공간 간다고 했을 때 제가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어요. 아. 저는 육군 참모총장 공간 바로 앞집에 살았어요. 예. 잘하시겠네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공간이 바로 앞집입니다. 지금은 그것도 뺏겨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살고 있어요. 그것마저 뺏겨서. 예. 그래서 제가 그 보면은 육군 총장 공간에서 불이 언제 꺼지는지 이런 게 다 보일 정도로 보이는 지역인데 어떻게 거기에 대통령 공간을 간절 쓸 수 있느냐라고 막 지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제일 높은 데로 간 올라갔어요. 건데 예. 풍수지리관은 아마 그 전에 네. 서울 사무소가 좋으냐 한남동 육군총장 공간이 좋으냐를 봤을 확률이 높은 그럴 가능성도 거죠.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부승찬 전 대변인이 얘기하는 바로는 네. 이 육참 공간뿐만이 아니고 서울 사무소 국방부 영내에 있는 예. 서울 사무소도 방문했다, 뭐 천공에 방문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도 그 당시 네. 제보를 받았던 것이 서울 사무소에 서울사무소. 역순인으로 보이는 분이 왔다 갔다 하는 제보를 받고 네. 그때 자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국방부에. 예. 근데 그게 이제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네, 예. 조사 결과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고 어쨌든 KBS 보도 등으로 밝혀진 걸로 보면은 육참 공간에는 백재권 씨가 왔다 네. 갔다 네. 이런 정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 서울 사무소는 제도 조사했느냐 네. 이런 의문이 남는 것이고 네. 만약 에 누가 왔다 갔다고 했으면 국방부에서 제대로 체킹을 해서 네. 출입 기록이 또 남아 있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네. 두 군데 다 많네요. 네. 국방부 주둔지 안에 있는 서울 사무소도 울타리는 군이 경계합니다. 그렇죠. 예. 한남동 아무나 못 들어가죠. 공간 지역도 예. 군이 그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간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문에서 통제를 받습니다. 통제를 받죠. 들어가는 사람 다 기록하고 그렇죠. 또 제가 그 공간 안에 살 때도 누가 민간인이면 사전에 정문에 통보하고 네. 이런 사람 들어오니까 통과시켜 주라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이렇게 허가하고 이런 절차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분명히 기록이 있을 텐데 아마 기록을 안 했을 확률도 있죠. 예. 기록 안 그래서 했을 확률. 그러면은 또 이게 보안 위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게 따져볼 게 많기 때문에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뭐 관저 이전 네. 이 부분뿐만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 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료 검토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네. 미비한 점이 있다면 지적을 하고 네. 또 법 위반이 있다면은 그럼 그거대로 고소 고발을 하든 네.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자 네. 김병조 의원님 말씀해 주셨고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저희가 뭐 이상민 장관 얘기도 했지만 특히 정부가 이상민 장관을 포함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 비판은 받는 지점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가족 문제예요. 네. 이른바 처가 리스크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초반에 언급해 드렸듯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주에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장고증명 위조 혐의 재판을 받았는데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선고가 됐고 구속이 돼 버렸어요. 네, 법적 구성,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필 규정이죠, 사실은. 사필 규정이다.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사건 이것은 지난 1심에서도 사실 유죄를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징역 이번에 1년. 법정 구속까지 됐고 네. 됐는데 사실 여기에서도 기소나 이런 재판 과정에서 봐주기식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기소권도 원래 장고 증명이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349억 원의 장고 증명을 네. 내장을 했는데 네. 그 중에 100억 원짜리 위조 증명서 한 장에 대한 기소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 것 같지가 않고 세 장.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도 왜 안 했냐 따진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이 네, 이 법원이 볼 때는 검찰이 당연히 네. 장고증명 위조된 게 이제 네. 4장이 있다고 하면 네. 4장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그러니까요. 수사하고 기소해야 되는데 왜 한 장에 대해서만 네. 이걸 뭐 행사한 혐의로 기소했느냐. 네. 이게 당연한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봐주기가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는 영역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그나마 사필 규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네, 하지만 이 검찰이 네. 부실하게 네, 수사하고 뭐 기소할 때도 네. 부실하게 한 게 봐준 게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은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냐? 이거 사법부 판결 네.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까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지적한 것처럼 네. 또 이게 배치가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대통령실에서는 네. 사실 언급할 사항은 아닐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은 사과하고 언급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대통령의 개인의 문제잖아요. 가족 문제죠? 개인 장모. 가족의 문제잖아요. 네. 장모는 사실 부모나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장모님이 이렇게 됐으면은 거기에서 가족의 일환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네. 또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후보자 시절에 또 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장모는 뭐 사기를 당했다. 사기를 당했다 오히려. 또는 뭐 과잉 수사다. 네. 또는 다른 여당 의원의 입을 통해서 10원 한 장 뭐 피해 준 적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으니까 대통령 자신이 뱉은 말과 네. 이게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대통령의 입장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한 것이죠. 사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장모가 이렇게 법정 구속된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이게 최초 사건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장모의 네. 이름을 알고 네, 장모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많은 얘기한 적도 없죠. 네. 그래서 역대 대통령 같은 경우 자기 친인척 비리가 나와서 이렇게 재판에서 이렇게 유죄가 되고 하면은 대부분의 대통령께서는 나와서 국민께 사과하고 자기 가족들 단속 못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거든요. 네. 이것이 정상적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잘못을 해서 장모님도 부모님이잖아요. 잘못해서 재판을 받고 유죄가 됐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자식의 도리인 거고요. 네. 하물며 대통령은 더한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입국 다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유리한 그리고 뭔가 정치적으로 네. 판단해서 뭐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입장을 내놓고 뭐 네. 이권 카르텔 보조금 얘기하면서 네. 또 킬러 문화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말 세세하게 꼼꼼하게 얘기하던 대통령이 네. 자신에게 좀 불리한 듯한 네. 그리고 자신의 가족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너무나 비교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사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나와서 네. 사죄하고 앞으로 친인척 관리 또 가족 관리 잘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해야 이런 되겠고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아.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도 그냥 묵묵부담으로 입국 다물고 있으니까 네. 답답하고
그런 것이죠. 네. 그래요. 뭐 여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야권뿐만이 아니고 여권에서조차 네. 이거 입장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걸 언제까지 뭉개고 그냥 지나갈 수 있을지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여권에서도 보니까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네. 대변인 지낸 신인균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네. 이거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 아. 같아요. 사유가 대한민국 검사인데 네. 장모는 사법부를 속이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정치의 상징인 검찰 정치의 대표자 윤석열 대통령은 마땅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국민 사과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주 그 제대로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네. 봐요. 네, 입장을.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네. 이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사과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입장은 안 밝힐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왜 들고 이렇게 있어요. 사과할 줄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뭐 사과를 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과도 연결된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검사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예, 예. 모든 그러니까요. 우리 전 국민의 대통령인데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국민들한테 네. 이런 사법적 판단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입장을 떳떳이 밝히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때 우리 네. 배운 것이 뭡니까? 늘 두 가지 잘하라 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거 하나 하고, 그거 하나 하고. 하나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죠. 인생을 살면서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네.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그럼요. 감사할 예. 때 감사할 줄 알고 또 자기가 신이 아닌 이상 잘못할 네. 수 있잖아요. 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럴 땐 미안하다.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요. 영어에서는 네. excuse me가 그냥 입에 달고 있어요. 조금만 부딪혀도 excuse me 하는 거고. 맞아요. 네. 그런 표현을 계속. 조금만 그래도 I am sorry 하는 거고. 네. 엘리베이터에서 앞을 가려갖고 이거 못 누르는데 이렇게 하면 아이고 excuse me 하는 거고. 앞질러 갈 때도 하는 거고. 맞아요. 사실은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네. 저는 꼭 필요한 단어가 두 개라고 봐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우리 대통령한테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얘기는 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가족에 대한 이런 사법부의 판단까지 나오는데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처가 리스크, 뭐 이른바 이제 본부장 리스크라고 대선 때도 많이 불렸었는데 이 계속 불거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예요. 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로드라고 얘기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예타까지 통과한 그 안이 아니라 강상면 안으로 바뀌었느냐? 네. 왜 바뀌었느냐라는 부분하고 바뀐 그 종점에 봤더니 김건희 가족 땅이 29필지 네. 축구장 5개 넓이 그 주변에 그렇게 많은 땅이 있더라. 왜 하필이면 거길로 바꿨느냐 의혹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원희룡 장관이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백지하겠습니다. 뭐 이 정부 바뀐 다음에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고 네. 그리고 민주당이 사과하면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네. 국토부 관계자는 그저께인가요 네. 기자들한테 그 백지화는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 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백지화가 충격요법이다라고 하면은 그 충격요법의 대상이 누굽니까? 충격의 대상이 국민이잖아요. 국민들에게 그렇죠. 충격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네. 15년 가까이 걸쳐서 수건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국책 사업인 1조 8천억 원 사업을 국민들에게 충격 주기 위해서 백지화했다. 이것은 국민 날개를 참 우습게 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예. 행위라고 보여지는 거죠. 특히 그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 백지화 선언 나왔을 때 저도 비판을 많이 했는데 국정 운용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이런 국책 사업은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사전 여론조사하고 사업 사당성 조사도 하고 환경평가도 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에 수없이 거쳐오잖아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한순간에 백지화시켜버리는
거니까 예, 예. 국정 운용의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그때 얘기한 거죠. 그럼 국책 사업은 어떤 국책 사업이든 문제 제기를 해요. 문제 제기 안 되는 국책 사업은 한 건도 없을 겁니다. 네. 사실은 뭐 특히 문제 도로와 제기는 관련되는 있죠. 것은 예. 이해관계가 첨예하잖아요. 네. 사실은 이 고속도로가 우리 동네 앞을 지나가느냐 다른 데 가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국책 사업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네. 그럼 문제 제기한다고 다 백지화 시켜버리면은 아, 그렇죠. 제대로 어떻게 된 국책 사업이 되겠어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은 국정 운영 시스템이 붕괴된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의 태도에 저는 많이 잘못됐다고 봐요. 모든 걸 지 멋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시스템의 나라입니다. 네. 자기 어떤 직책을 맡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절차와 규정에 맞게 네. 법의 토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백지화 선언 이후에 다시 이게 충격 요법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다시 재개하겠다 이런 뜻을 지금 국토부가 보이고 있는 것인데 네. 민주당이 뭐 사과를 해야 된다 또 이런 또 주장은 원희룡 장관이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민주당이 왜 사과를 합니까?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이 문제 제기는 지역 주민들도 양평 주민들도 사실 최초에 많이 했었고 언론도 이것을 파서 문제 제기를 많이 그럼요.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당연히 이런 것들을 대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데 민주당이 문제 제기해서 뭐 사과를 해야 된다. 사실은 이것은 국회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처사죠. 네. 국회에는 권한이 해야 되는 역할이 세 가지 있잖아요. 법을 만드는 거와 예산권과 네. 그다음에 정부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요. 정부의 국책 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고 네. 계속 잘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당연한 것인데 문제 제기한 민주당을 가지고 뭐 사과하라는 이런 것들은 국회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처사죠. 예. 그러니까 이 백지화 선언, 국책 사업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백지화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잉 반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과연 뭐가 있길래 네, 어떤 진실이 있길래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 거냐? 그렇죠. 오히려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왔어요. 네. 원희룡 장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네, 이제 그만큼 백지화 선언 충격적이었고 충격 요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국토위에서 원희룡 장관이 출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자료를 하나하나 내놓으면서 국민들 앞에 정부 입장에서 부처 입장에 설명하면 되는데 그렇죠. 백지화 선언하고 있고 또 이게 이른바 이제 김건희 악마화했다 뭐 네. 이렇게 치고 나오는 이 자체가 네. 국민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사실 종점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갑자기 바뀌었고 네.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한 공감대 없이 고속도로의 종착 지점이 바뀌었는데 근데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친인척 땅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럼 그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하는 이상하죠. 거죠. 네. 그냥 상식적으로 그건 이상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것이고 네. 의혹 제기는 당연한 것이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면 되는 그럼요. 겁니다. 근데 뭐 정말 우연이었다. 어. 이게 종점 바꾸고 나서 보니까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네. 뭐 근데 뭐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그렇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백지화 시켜버리고 마치 이걸 민주당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되는 것처럼 네. 몰고 간다. 글쎄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진짜 이상하다 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고 계시죠, 사실은. 네. 그리고 또 이상한 부분들 몇 개만 더 짚어보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 소속 네. 양평 군수 네. 정진성 군수가 취임을 했어요. 작년에 취임을 해가지고 7월이 돼서 이제 취임을 해서 임기 시작했는데 6일 만에 원포인트로 국장이 국장은 승진된 양평군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네. 정기 인사도 아니었어요. 혼자만 그렇죠. 네. 6일 만에 그렇죠. 빨리 시켜버렸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너무나 이상해 보입니다. 이상하죠, 당연히. 근데 그 A 국장이라는 그분 네. 6일 만에 시켰던 분이 사실은 기소가 된 상태였잖아요. 무엇 때문에 기소가 됐느냐? 양평의 공공지구 그 공공지구 개발할 때 네. 김건희 여사 어머니 그러니까 윤석열 장모 이런데 좀 네. 특혜를 준 것 아니냐라는 거에 의해서 기소된 거잖아요. 네, 지금 네. 아마 그때는 아마 경찰 수사를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지금은 네. 이제 기소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아 있지만 그래요? 그 당시에 어쨌든 하여튼 수사가 돼 있는 수사를 받고 받고 있고 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 있잖아요. 네. 그런 사항에서는 네. 사실은 진급 승진 대상에서 제외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해소가 되지 어떻게 않았기 될지 때문에 모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6일 만에 원포인트를 시켰고 네. 또 그분이 또 김건희 고속도로 김건희 로드에 관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가 있구나라고 합리적인 아. 의심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6일 만에 어떻게 원포인트로 과장에서 그러니까요. 국장을 해요. 군에서도 네. 어떤 조사를 받고 한다든가 또는 기소가 됐다든가 사건화돼 버린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급 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진급시켰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진급을 어떻게 또 하기 그렇죠. 어렵잖아요.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진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제가 공무원도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되면은 거의 그 승진을 시키지 않고 하는데 수사 상황을 지금 지켜봐야겠죠, 지켜보는 당연히. 거죠. 그래서 6일 만에 이렇게 하는 것은 네.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뭔가 김건희 가족분들에 대한 특혜와 연결고리가 계속 있지 않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예. 좀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게 바뀐 종점한 보고가 이뤄져서 그러니까 인수위 네. 때부터 최소 16번 긴급회의가 진행이 됐다 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뭐 이쯤 되면은 결국 이 김건희 여사 이제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종점이 변경되는 이런 모습들 좀 조직적으로 어떤 일이 진행된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의혹은 계속 커져 가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뭐 자료를 다 공개했습니다라고 홈페이지에 다 공개 PDF 파일을 올려놓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네. 해소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한 15에서 16회 정도 회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회의도 그런 파워포인트 놓고 하고 뭐 서류가 없이 했다가라고 구두 보고만 구두 보고로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네. 공무원 사이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 해도 요약지 같은 건 다 배포하고요. 네.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구두로 이런 회의를 합니까? 구두로 얘기하면은 오히려 그 회의 진행자가 뭐 혼을 내요. 갖고 온 자료 없냐고.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용역업체가 네. 이렇게 그리고 설명하고 이것을 이럴 때. 한 15에서 16회 했다는 거는 아주 치밀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밝혀야 되는 건데 네. 처음에는 뭐 마치 이런 걸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와서 자꾸 문제되니까 뭐 자료라고 다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네. 거기도 일부 선택적으로 한 것이 언론에 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빼고 해서 다시 올리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던데. 없던 자료가 네. 뭐 지적을 받은 게 다시 이제 등장하고 네, 예.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것들이 자꾸 이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이게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제 백지화에서 네. 사업 재개 쪽으로 방향을 튼 걸로 보이는데 오늘 뭐 국토위 전체 회의 끝난 다음에 의혹이 좀 해소가 돼서 네. 이 고속도로가 강상면 안으로 바뀌어서 진행될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계속 논란이 되고 의혹 제기가 계속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 국책 사업은 전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백지화 시켜서는 안 되는 네. 것이죠. 사실은 국책 이것은 사업.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단순히 양평 주민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양평에서 서울로 오가는 우리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고속도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 국책 사업은 다시 재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문제가 그
돼 있으니까 여기에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떤 안으로 갈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근데 네. 저는 사실은 원래 취지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잘못됐을 때는 제일 원점에서 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예타가 사실은. 통과한 예타가 이미 네. 통과됐고 이 고속도로의 원래 취지는 6번 국도의 교통을 해소하기 그쵸. 위해서예요. 두물머리. 예. 그쵸. 거기 양수리 그 일대는 진짜 교통이 엄청나게 교통 체증이 많은 지역이고요. 네. 또 일부에서는 이것이 서울 하고 강원도를 잇는 고속도로 있잖아요. 네, 네. 그 위에 그 지역과 연결할 수 있거든요. 연결하면 교통 분산도 훨씬 많이 되는 거죠. 원한대로 가면은. 근데 강상면 안으로 가게 되면은 서울하고 양양 고속도로 연결이 어려워져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예산도 엄청나게 그렇죠. 많이 드는 걸로 네. 한 3천억 가까이 더 드는 걸로 자료에 보니까 나오는 것 같았는데 네. 그럼 다시 또 예타나 이런 걸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또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되니까 이 사업 자체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걸 충분히 검토하되 대신 IC 분야를 양평 주민이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안에서 하되 그 부분에 적절한 지점에 IC를 내는 방향으로 하면은 네. 양평 주민들도 좋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원래 취지인 6번 국도의 교통 해소도 되고 네. 또 더 먼 그림을 그리면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도 연결이 쉬워져서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봤을 때 이것이 가장 최적의 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국책 사업을 다시 재개하되 네. 다시 좀 더 양평 주민의 의견과 또 여러 가지를 다시 검토해서 최적의 수정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자, 이 국책 사업 추진이 돼야 되고 재개가 돼야 되고 당연히 네. 그 안도 예타를 통과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네. 국토 발전을 위한 그러니까 도로망을 고려한 네. 그런 계획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물론 나들목을 설치해서 양평 국민들을 위한 네. 나들목은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해봐야 됐고요. 이건 뭐 이 도로대로 다시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네. 왜 강상면 안으로 졸속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네. 이 의혹은 또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걸 네. 오늘 국토위가 열리는데 여기서 다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제한될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여야 의견이 다르고 정부에서도 제대로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으니 저는 이 분야도 국정조사를 가야 된다고 국정조사를 봅니다.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도 김병조 의원님과 1시간 가까이 네. 쭉 현안을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이시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올 네. 마지막 주제가 내일이 예. 정전 70주년일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전승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내일 대규모 북한에서는 열병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도발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8월 달부터는 또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되고 네. 그러면 또 북한에 또 다양한 도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한반도가 긴장 국면이 더 고조되고 네. 또 전쟁으로 치달려 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윤석열 정부가 좀 이제는 외교나 이런 안보 노선을 좀 바꾸어야 될 시점이라고 봐요. 한편으로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국방력을 튼튼히 하되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좀 터서 네. 평화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7월 27일 내일 정전기념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 민주당에서는 정전기념일을 맞이해서 평화촉구 결의안을 만들어서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네. 지금이야말로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우크라이나와 같이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각오로 싸워 나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장마가 지나가니까 폭염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자, 평화에 대한 그 말씀 저희가 또 깊게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